안녕하세요. 오늘은 16번째 시간이고요. 그리고 온라인 수업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온라인 수업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우리가 지금껏 배워왔던 내용들을 함께 이제는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는요, 지금까지 크게 두 단원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 왔는데요. 첫 번째는 국토인식과 지리정보라고 하는 단원이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뭘 배웠냐면 우리나라의 위치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뭐 수리적 위치, 관계적 위치, 지리적 위치 이런 거 기억이 나실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배운 거는 우리나라의 영역에 대해서 배웠고요. 여기서는 한 나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나라의 영역에 해당하는 영토와 그 다음에 영해, 그리고 영공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영역은 아니지만 하지만 우리에게 우선권이 있는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어떤 국토의 인식, 우리 땅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알아보냐면, 물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좋겠지만, 그분들은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뤄 짐작하는 거죠. 뭐를 가지고 그분들이 남기신 고지도와 그 다음에 고문헌을 가지고 우리가 그분들이 우리 국토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미뤄 짐작해 봤었고요. 대표적인 고지도가 우리나라의 모든 지도에 그런 기술력을 집대성한 대동여 지도와 그리고 고문원에서는 이중환이라는 사람이 만든 택리지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당시에 이제는 조상님들의 전통적 국토 인식을 알아봤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리정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봤는데, 지리정보에는 뭐 공간정보와 그 다음에 속성정보와 관계정보가 있다라는 거 이야기했었고, 지리정보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통계 지도, 유선도라든가 도형 표현도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했고요. 그런 모든 지리 정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집대성한 게 바로 뭐냐면 지리 정보 시스템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영어로는 GIS라고 불리우는 굉장히 유용한 시스템을 가지고 어떤 입지를 선정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큰 도움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1강과 2강에서 이제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제 도시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지금 도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단원이 8강부터 9강, 10강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배운 거는 바로 뭐냐면 인간의 거주 공간 중에 대표적인 게 촌락과 그 다음에 뭐였죠? 도시였죠. 그래서 우선은 촌락에 대해서 배우면서 뭐 집촌과 산촌, 그 다음에 도시와의 접근성에 따라서 전통 촌락과 근교 촌락,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에 있어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거주하는 공간에 해당하는 도시를 이해하기 위해서 중심지 이론이라는 것, 지리에 몇 안 되는 이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중심지 이론에 대해서 했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도시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그걸 바탕으로 해서 도시에도 급이 다르더라. 고차 중심지와 저차 중심지로 나뉘면서 도시의 체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도시가 점점 커지면서 도시 안에서 같은 기능끼리 묶이는 지역 분화가 나타나고, 지역 분화는 이심현상과 집심현상, 뭐에 따른 지대 지불 능력에 따른, 그쵸? 그걸 통해서 지역이 분화되고 그 결과 도시가 도심, 부도심, 주변 지역, 뭐 개발 제한 구역 이런 식으로 도시 안이 이제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했었고, 그 다음에 도시 안을 벗어나서 조금 더 바깥쪽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대도시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대도시권까지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내용이고요. 오늘 이 도시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요, 도시의 마지막 파트고요. 도시의 재개발,
요즘 한참 우리나라에서 정말 핫하게 일어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지역 개발 방식과 우리나라의 국토 개발 과정을 시대순으로 알아보는 것까지 해서 도시 부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작할게요. 도시 재개발입니다. 우리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늙는 것처럼 건물도 도시도 늙어요. 그러면 늙게 되면 보기 싫고 기능도 떨어지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굉장히 지저분해지고 도시 자체가 좀 꾸리꾸리해지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되살리기 위한 과정을 우리가 도시 재개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의 목적, 이 도시 재개발의 목적이라고 하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도시의 미관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그걸 통해서 도시를 다시 되살리고자 하는 과정이 바로 도시 재개발인데요. 도시 재개발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철거 재개발이 있는데 철거 재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어느 구역이 재개발이 된다고 하면 그걸 다 부시고 거기다가 새롭게 짓는 게 바로 철거 재개발이에요. 그래서 기존 건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거기에다가 맨 땅에다가 새로운 시설물을 짓는 그런 방식의 재개발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보존 재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역사나 문화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지역에 어떤 환경 악화를 예방하고 유지 관리하기 위한 것. 그다음에 수복 재개발이라고 할 때 수복이라고 하는 건 다시 되살린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얘는 완전 부시는 게 아니라 기존의 건물은 그대로 최대한 유지하는 수준에서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수리하고 개조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보완하는 방법. 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철거 재개발은 완전히 다 부시고 짓기 때문에 일을 크게 만드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규모가 큰 그런 재개발이라면 수복 재개발은 필요한 부분만 고쳐.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써.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작은 그런 재개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시험에는 보존 재개발은 잘 안 나오고요. 철거 재개발과 수복 재개발을 비교하는 그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철거 재개발 같은 경우에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원래 살고 있던 거주민이 재개발 후에 돌아올 수 있는 재정착률이 낮다라는 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재개발이 된다는 얘기는 그 지역에 집이 굉장히 낡았다는 얘기잖아요. 그 낡은 집의 가격을 한 3억 정도라고 하자. 근데 여기를 철거를 해. 철거를 하고 여기다가 높은 아주 삐까뻔쩍한 아파트를 만들었네? 그럼 아파트에 한 집이 얼마냐면 얘가 뭐 가격이 한 7억 정도라고 해. 그러면 이 원래 살고 있던 주민이 다시 요 동네로 돌아오려면 이 차익만큼의 4억만큼의 이 차익이 생기기 때문에 4억을 더 추가로 납입하고 요 동네를 들어와야 되는데 이 낡은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4억이란 돈이 너무너무 큰 돈이지. 그러니까 이거를 마련하지 못하니까 돌아오지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3억과 같이 해서 이 집을 7억에 팔고 자기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거지. 그쵸. 그렇기 때문에 원 거주민이 여기로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적다라는 문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재개발 구역으로 정해진 지역 가운데 사실은 지어진 지 얼마 안 되는 새 건물들도 있을 수 있잖아. 하지만 재개발 구역에 지정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셔야 되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자원 낭비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그리고 철거 재개발 과정에서 이런 부분 말고도 굉장히 큰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어떤 사회적 비용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철거 재개발보다는 수복 재개발 쪽으로 이제 소규모로 어떤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재개발을 진행하는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사진으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요거는
무슨 재개발이냐면 철거 재개발의 예시예요. 지금 보시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테두리 쳐져 있는 부분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된 지역이야. 이 지역들은 지금 보는 것처럼 단층의 주택들이 있고 주택들이 굉장히 낡은 그런 지역이고요. 되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대가 낮다는 거는 다른 지역들은 그래도 비싼 땅만큼 값어치를 하고 있는데 얘는 그 값어치를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다 부시고 거기다가 새롭게 어떤 공간을 만드는 거지. 이게 바로 철거 재개발이고요. 거기에 비해서 수복 재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야. 지금 개발 전과 그 다음에 개발 후를 비교했을 때 그닥 별로 모양의 차이가 없죠. 차이가 있다면 조금 더 도로가 넓어진 거,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이 개발 전에는 집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기 때문에 주차 공간이 부족했어. 그 다음에 뭐 녹지라든가 공원 같은 공간이 부족했어.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족한 부분만 고치는 거지. 그래서 여기 구획을 다시 하면서 이제 도로를 좀 넓히고 그 다음에 주차장 같은 것들도 좀 만들어주고 공용 주차장 같은 것들도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공원이라든가 체육시설들도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그런 지역의 모습을 그대로 살린 상태에서 부족한 부분만 필요한 부분만 보완하는 방법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수복 재개발의 모습이에요. 제가 철거 재개발, 수복 재개발, 그 다음에 보존 재개발 이야기했었는데 근데 시험에는요 아주 극단적인 경우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완전히 부시거나 기존에 있던 걸 그대로 살리거나 그러면 완전히 부시는 게 철거 재개발이고 기존의 걸 그대로 살린 상태에서 필요한 것만 고치는 게 수복 재개발이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해서 이렇게 묻는 문제들이 되게 많이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 이거 한번 볼게요. 철거 재개발에서 철거 재개발과 수복 재개발을 비교했을 때 원 거주민의 이주율이 높은 것 모든 사람이 다 나가야 돼. 왜냐면 완전 다 부실 거니까. 그거는 철거 재개발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 거주민 재개발 이후에 원래 살고 있던 주민이 다시 돌아올 확률이 높은 것은 뭘까요? 바로 수복 재개발이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거 재개발은요, 원 거주민이 그 재개발 이후에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별로 없어. 왜냐면 너무 집값이 비싸졌기 때문에 그거를 감당할 능력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시고 그곳에는 새로운 사람이 이제는 돈을 주고 사서 입주를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사업 규모가 큰 거는 철거 재개발이죠. 그리고 기존 건물의 활용도가 높은 거는 수복 재개발이고 지역 주민의 참여도가 높은 것. 지역 주민들이 이런저런 의사를 내서 여기다가 공원을 만들면 좋겠어요. 우리 여기다가 체육시설이 필요해요. 주차장도 좀 만들어주세요. 이런 지역 주민의 참여에 따라서 어떤 그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뭐냐면 수복 재개발이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 이후에 건물의 높이가 크게 변하는 거는 철거 재개발이지, 그치? 물리적 고도 변화라고 하는 거는 높이가 2, 3층짜리 단독주택이나 빌라가 20층 넘는 고층 아파트를 바뀌게 되는 게 철거 재개발이니까. 그 다음에 지역 상권이 유지되는 것은 수복 재개발. 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잘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0살이 되었습니다. 30대 목표는 월세 탈출. 언젠가는 반드시 한 뼘의 공간을 내 이름으로 가지는 게 꿈입니다. 꿈이 너무 현실적인 거 아니냐고요? 내 꿈이 진작 이렇게 된 건 내가 20살 때 마주했던 한 사건 때문입니다. 어떤 땅이 있었습니다. 땅 위에는 오래된 주택과 상가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서 9년 동안 당구장을 했고요. 어떤 사람은 13년 동안 중식집을, 어떤 사람은 25년 동안 시계방을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마을이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싹 바꾸기로 나라에서 결정이 떨어졌습니다. 잘 닦인 도로와 깨끗한 아파트와 상가를 곳곳에 두고 공원도 만들어서 쾌적한 새 도시를 완성시키기로 합니다. 건물 하나하나는 소유한 사람이 가꿀 수 있지만 도시 단위를 계획할 권리는 공공만이 가질 수 있기에 많은 건물주들은 사실 이 결정만을 기다렸습니다. 재개발만 되면 땅값은 무조건 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요? 그동안 이곳을 가꾸고 유지하기 위해 투자했던 주민과 상인의 노력은 글쎄요. 억울하다고 소리쳐봤자 되돌아오는 건 소름 끼치는 비극이더라고요. 예, 지금 그 철거 현장에 계시는 건가요? 예, 5명이 사망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믿고 싶지 않고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인데 5명이 맞고 16명이 오랫동안 폐허로 남아있던 남일당 용산 4구역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감옥을 나온 시계방 사장님은 용산의 큰 쇼핑몰 경비원이 되었고 남편을 잃은 복집 사장님은 그 앞에서 호딱 장사를 합니다. 당시 진압을 총괄했던 서울경찰청장은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국회에서 국토를 관리하고 국민의 주거 복지를 실현하는 일을 합니다. 분명 세상은 10년 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강제철거는 없어졌고 무분별한 재개발도 없을 거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나라는 국민이 살기 좋은 땅을 만드는 역할을 다하기 위해 도시를 계획하고 재정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의 땅값은 몇 배로 뛸 겁니다. 누가 뭐래도 쫓겨나지 않을 한 뼘의 공간. 이 꿈을 꿀 수밖에 없는 이유, 간단하죠? 방금 보신 영상은 용산 2009년에 일어났던 용산 참사와 관련된 영상이에요. 작년엔가 신문에서 본 적이 있는데 초등학생들한테 물었대요. 꿈이 뭐냐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꿈이 뭐 과학자, 대통령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초등학생들의 꿈은 뭘까요? 바로 뭐 유튜버라든가 아니면 건물주가 꿈인 아이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자기의 꿈이 건물주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봤던 이 용산 참사 같은 경우에는 2009년에 그 서울시가 그때 당시에 시장이 오세훈 시장이었는데 오세훈 시장이 이제 용산을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강제 철거를 승인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는 점거 농성을 벌이던 세입자와 그 다음에 경찰 간의 충돌이 벌어지면서 5명이 사망하고 23명이 부상했던 굉장히 비극적인 그런 사건이에요. 그 과정에서 어떤 화재 원인에 대한 논란도 있었고 그다음에 경찰의 과잉 진압 문제, 폭력성 문제, 그다음에 아까 뭐 강호순 사건으로 이 여론을 돌려라라고 하는 여론 조작 문제라든가 왜곡 보도라든가 이런 모든 것 우리 사회의 그 어두운 부분들이 모두 다 응집되어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2009년에 이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지금 2020년이잖아요.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책임자 처벌이라든가 화재가 왜 났는지에 대한 화재 원인에 대한 것조차도 아무것도 규명되지 않은 채 10년이 지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더 좀 아이러니한 거는 당시에 이 사건을 지시했던 김석기라고 하는 그 사람은, 경찰청장은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 됐고, 지금 요번에 4.15 총선에서도 국회의원으로 다시 당선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참사와 관련해서 누군가도 책임지지 않고 누구도 사과하지 않고 이런 참사가 계속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도시 재개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도시 재개발의 목적에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도시 재개발은 낡은 도시를 다시 되살리기 위한 과정이고요. 아마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날 거고, 그 다음에 그 도시 재개발에 있어서 이게 지금은 내일이 아니지만 언젠가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재개발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용산 참사의 그런 당사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도시재개발을 조금 더 지역 주민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원래 살고 있던 주민들이 다시 좋은 환경에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민주적인 절차, 뭐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도시 재개발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도시 재개발의 목적은 이런 것이 있대요. 근데 부작용은 원주민의 재정착률이 낮아 실제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이 도시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인데, 실제로 이 사람들은 떠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오고, 그러면서 공동체 해체 문제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지역의 상권이 해체된다든가.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요즘 핫한 용어죠. 원래 낡은 지역이 재개발되고 그러면서 여기가 핫해졌어. 그러니까 여기에 새로운 상업자본이 들어서게 되고, 그 상업자본에 의해서 임대료가 올라가고, 임대료가 올라가니까 그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했던 그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빠져나가고 여기를 새로운 돈을 가진 사람으로 채워지는 뭐 그런 현상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요즘 핫한 이태원에 보면 거기에 경리단길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한동안 되게 핫했거든요. 굉장히 유니크한 카페도 있고, 그리고 멋있는, 그 다음에 되게 아기자기한 것들이 많아서 볼거리가 많고 그랬던 곳이라서 저도 여기 놀러 갔던 적이 있는데, 이 지역이 핫해지면서 여기에 조그만한 어떤 그 특징 있는 카페들은 없어지고, 여기에 뭐 별다방이라든가 뭐 아니면 어떤 그런 상업 자본들이 들어서고, 얘네들에 의해서 임대료가 이제 높아지면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그 지역 자체의 색깔을 잃어버리고 그 지역에 그냥 뭐 3본에서도 볼 수 있는 별다방을 거기서 봐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젠트리피케이션에 의한 어떤 갈등, 어떤 변화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하면 지역 주민과 지역단체와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민주적 절차를 거치면서 재개발이 진행되면 좋겠고, 그걸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원래 살고 있던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재개발이 이루어져야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지역개발의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방금 우리가 도시 재개발을 좀 했다면, 이 지역개발은 도시 재개발보다는 좀 더 넓은 의미의 개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각각의 지역을 개발해서 궁극적으로는 어떤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지역개발이에요. 지역개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장 거점 개발이 있고, 하나는 균형 개발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균형 개발의 반대이기 때문에 그 성장 거점 개발을 이제 불균형 개발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불균형 개발 같은 경우는 추진 방식은 주로 어떻게 위에서
아래를 향하는 방식. 그래서 우리가 하향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에 비해서 이 균형 개발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상향식이라는 표현을 써요. 보통 이 성장 거점 개발, 불균형 개발을 선택하는 국가들은 개발도상국인데 이런 국가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돈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물론 돈이 많으면 골고루 나눠주겠지만 가진 돈이 얼마 없다면 이거를 제일 가능성 있는 애한테 몰빵을 해서 걔를 키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개발 방식인 거지. 그래서 투자 효과가 큰 지역을 선정해서 이 투자 효과가 큰 지역이 바로 뭐가 되냐면 성장의 거점이 되는 곳이야. 그래서 성장 거점을 개발해서 거기를 집중 투자하는 게 바로 불균형 개발 방식이고요. 이걸 통해서 어떤 적은 돈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누려야 되니까 경제적 효율성과 경제 성장의 극대화를 꾀하게 되는 거고, 장점은 적은 돈으로 가장 극적인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자원의 효율적 투자가 가능하지만, 단점으로는 파급 효과라고 하는 거는 이 성장 거점에서 좋은 것들이 주변으로 주변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기를 바라면서 이 퍼져나간 걸 통해서 얘네가 함께 같이 발달하기를 바라는 게 파급 효과인데, 실제로는요, 이 성장 거점으로 주변에 있는 그 돈과 사람이 다 몰려들어.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얘만 커지고 나머지 주변에 있는 것들은 오히려 소외되고 쪼그라들고 이러면서 주변 지역과 성장 거점 간의 지역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정부에서 위에서 밑으로 하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정부 주도로 이루어져서 아래쪽에 있는 지역 주민의 참여도가 낮다라는 게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이 돼요. 그에 비해서 반대로 균형 개발 방식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야. 이건 주로 누가? 선진국에서. 왜? 얘네는 돈이 많거든. 이미 다른 지역들은 다 발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낙후된 지역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고요. 그걸 통해서 잘 사는 지역과 못 사는 지역 간의 차이를 좁히면서 균형 발전을 꾀하고 전반적으로 다 골고루 잘 살았으면 좋겠어. 장점은 지역 간의 균형 성장과 그다음에 이걸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가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의사결정을 존중한다라는 장점은 있지만, 뿌린 거에 비해서는 효과가 적더라. 효율성이 적고요. 그 다음에 지역 이기주의가 초래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반대하면 못하고, 저쪽에 하려 했더니 또 저 사람들이 반대하면 못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역 이기주의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단어가 님비 현상과 핀피 현상이야. 님비라고 하는 거는 나쁜 것들, 뭐 폐기물장, 쓰레기 처리장, 방패장, 아니면 뭐 장례식장, 이런 싫은 것들이 내 집 옆에 오는 거를 반대하는 거고, 그다음에 핀피는 제발, 플리즈,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것들 있잖아. 연구소라든가 대학이라든가 아니면 기업의 무슨 본사라든가 아니면 지하철역이라든가, 얘가 있으면 우리 집값이 올라가고 우리 동네가 좋아져.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핀피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한 예로 한번 그림으로 봐보면 지금 핀피하고 님비가 있어. 여기서 보면 다른 곳에 지어라 라고 했지. 뭐길래 얘가 뭔가 봤더니 뭐 장례식장이라든가 아니면 납골당이라든가 아니면 화장장이라든가 아니면 쓰레기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으면 우리 집값이 떨어져. 이렇기 때문에 밖으로 내보내려고 이렇게 반대하는 것이 바로 님비예요. 그에 비해서 얘가 있으면 우리 동네에 진짜 도움이 되고 집값에 도움이 돼. 그럼 얘는 꼭 유치해야지. 걔가 바로 뭐냐면 핀피야. 핀피든 님비든 둘 다 뭐냐면 지역 이기주의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국토개발 계획을 시대별로 살펴보면 1차, 2차, 3차
지금 현재는 4차거든요. 1차 같은 경우는 박정희 대통령 때 1972년부터 81년까지 이루어졌던 방식이고요. 이때 주로 사용했던 그 개발 방식은 우리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가진 것들, 적게 가진 것을 그나마 가능성 있는 애한테 몰아줘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성장 거점 개발 방식을 채택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때 이루어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자원을 개발하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댐, 소양강댐이라든가 팔당댐이라든가 이런 댐을 건설하고 그런 사업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생산 기반이 되는 뭐 발전소라든가 또는 도로라든가 아니면 고속도로라든가 뭐 철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런 생산 기반 확충을 하는 시기가 바로 이때고요. 그 다음에 그 성장 거점이 되는 수도권과 남동 임해 지역,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수도권, 그다음에 남동 임해 지역 둘 연결하면 얘가 뭐야?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일종의 뭐냐면 경부축이 되겠지. 그래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투자가 됐던 시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린벨트를 설정했던 시기. 그린벨트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하지? 개발 제한 구역. 그죠? 뭘 방지하기 위해서? 스프롤 현상. 꼭 기억해. 스프롤 현상을 어떻게 하려고?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그린벨트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고요. 1982년부터 91년까지 이루어졌던 개발 계획이고, 이때는 광역개발 방식을 채택하게 돼서 그 수도권과 그 주변 지역을 같이 이제는 개발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하기 위해서 유도를 하고, 그다음에 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서 수도권에 몰려있던 것들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려고 노력했던 게 82년부터 91년까지 있었던 국토종합개발계획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그 이후에 1992년부터 99년까지 이루어졌던 개발계획이고요. 이때는 균형 개발 방식을 채택하게 되는데, 이때는 말 그대로 똑같이 좀 더 이어서 이제는 수도권의 집중을 억제하고 지방을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낙후되어 있었던 서해안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때 서해안 고속도로를 건설하게 돼요.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서해안 지역에 신산업지대를 조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거 배웠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산하의 생활권인데 행정구역이 달라서 불편했기 때문에 얘네를 묶어서 어떤 경쟁력을 살리기 위한 도농통합시를 출범하게 되고, 그다음에 뭐 남북교류 지역 개발 및 관리 같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토에서 좀 소외된 부분에 대한 그런 개발이 이루어졌던 시기가 바로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에요. 그 다음에 4차, 지금 현재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같은 경우에는 균형, 녹색, 개방, 통일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꼭 알아둬야 되는 거는 바로 이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라는 개념이거든요. 요거 조금만 더 봅시다. 4차 국토종합계획의 핵심은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예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도시의 발전을 이끄는 주체가 혁신도시는 공공기관인 반면에 기업도시는 민간기업이라는 거죠.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한국전력 아니면 건강보험공단 이 정도 할까요? 아니면 요즘에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질병관리본부 이런 것들, 얘네들은 다 뭐냐면 국가와 관련된 공공기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수도권에 있었어. 근데 수도권에 너무 많은 기관들이 있다 보니까
그만큼 수도권이 과밀해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그래서 그 지역의 발전을 이끌도록 하는 것이 바로 혁신도시였고, 걔를 통해서 수도권의 과밀 문제를 해소하고, 그리고 지방의 자립적이고 혁신적인 어떤 힘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 바로 혁신도시의 어떤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나라의 혁신도시는 크게 10곳이 있거든요. 바로 여기에요. 그래서 강원도 원주, 경북의 김천, 그 다음에 뭐 전북의 전주, 그리고 뭐 나주 이런 곳. 그래서 여기에 각각의 공공기관들을 퍼뜨려 놓는 거지. 얘네들은 사실은 원래 수도권에 서울에 이쪽 근처에 경기도 쪽에 여기에 있었던 것들인데 얘네들을 다 옮기는 거야. 건강보험공단은 원주로, 그 다음에 전주에는 농촌진흥청이, 그 다음에 여기 나주에는 한국전력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공공기관을 퍼뜨려 놓고 그걸 통해서 이제 지역의 발전을 끌어가는 것이 바로 혁신도시예요. 그에 비해서 우리 기업도시라는 걸 한번 볼게요. 기업도시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민간기업, 뭐 삼성이라든가 아니면 현대라든가 SK라든가 이런 민간기업이 주도해서 개발하는 도시고요. 예전에 민간기업이 지방에다가 뭔가를 만들 때는 보통은 공장을 많이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공장 말고도 주거, 생활, 교육 시설이 모두 함께 하나의 어떤 단지로 개발될 수 있도록 만든 게 바로 기업도시고요. 아까 혁신도시는 우리나라에 총 10곳이 있어. 그것에 비해서 기업도시는 총 4곳이에요. 저는 외울 때 태, 충, 영, 원 이렇게 외우거든요. 태충영원이라고 하면 태는 태안, 충은 충주, 그 다음에 영은 영암, 그 다음에 원은 원주.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할 거는 이 원주라고 하는 것은 기업도시, 아까 건강보험공단이 있는 것도 원주. 그러면 원주는 혁신도시이자 기업도시구나 라는 거. 그쵸? 그거 좀 같이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국토 개발에 따른 불평등인데 얘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공간 불평등이 뭔지, 환경 불평등이 뭔지의 그냥 개념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 환경 불평등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화력발전소가 있는데 화력발전소는 저기 서해안 쪽에 있어. 근데 거기서 만드는 전기는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써. 그럼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화력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편안하게 쓰지만 사실 화력발전소가 있는 곳에서는 석탄먼지라든가 미세먼지라든가 어떤 오염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거 있죠. 경제적인 수혜 지역, 수도권과 환경오염 부담 지역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나타나는 어떤 갈등. 이거 우리가 환경 불평등이라고 한다. 라는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도시와 관련된 우리의 거주 공간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 다 끝나게 되는 거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자원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부터는 교실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교실에서 봐요.